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3월의 시험본 인사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적용 프로세스 5단계. 여러분 기억나시죠? 5단계는 우선은 비즈니스 영역을 먼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적재하고 개발하고 평가 배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거 읽지 않아도 돼요. 자, 우선 탐색이 먼저. 그럼 가가 먼저. 가가 1번. 자, 그 다음에 뭐 있다고요? 그렇죠. 목표를 수립하다 있죠. 그럼 다가 2번.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분석이죠. 3번. 나가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하면 돼요? 마지막은 배포하면 되죠. 그럼 얘가 5번. 4번입니다. 자, 그렇게 나온 건 4번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암기입니다.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그 기억부터 볼게요. ERP는 제조, 생산, 재무회계, 판매,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등 핵심 프로세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이다. 맞는 지문. 지금 적절한 설명만 고르라 했잖아요. 지금 어차피 ERP라는 게 기존의 업무 시스템과 통합 관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ERP는 기존의 ERP 플러스 AI, 빅데이터, IoT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AI 분석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의 실시간 의사결정도 지원하고, 애널리틱스도 당연히 지원하고, 지금 보시면 통합 업무 시스템 다 연결되어 있다. 맞는 지문.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맞는 지문. 리을도 볼까요? 자동화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고 ERP와 연결하여 생산 계획의 선제적 예측 및 실시간 의사결정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미음도 마찬가지. AI 기술이 적용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추가된 스마트 ERP가 활용되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지리 보고와 같은 예측 모델링 모델도 적용합니다. 다 맞아요. 자, 이거는 책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라 좋은 지문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주식회사 생산은 ERP 회계 모듈과 인사 모듈을 자체 개발하라 했으나 내부 인력 기술 부족, 그 다음에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은 ERP 솔루션 업체에 ERP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위탁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웃소싱 이외에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 ERP 구축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쵸? 우리가 인재를 갖다가 확보해서 운영하기 쉬워지겠죠. 자, 여러분들 아웃소싱을 먼저 첫 지문을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죠. 한마디로 전문 지식, 운영의 안정성,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력 부족을 좀 보완하고 인프라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얘의 단점은 뭐냐? 의존성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했다. 틀렸죠. 답은 2번이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에 보시면 기계학습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계학습이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생성된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통해 규칙, 지식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맞습니다. 자, 지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하기 위한 방법이다. 지도학습에는 클러스터 모형과 회귀 모형이 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회귀 모형은 맞습니다. 회귀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지도학습의 유형이고요. 분류와 회귀가 가장 대표적인 지도학습, 정답이 있을 때 분석하는 지도학습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클러스터 모형은 뭐라고요? 비지도학습이죠. 비지도학습. 2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비지도학습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하는 문제의 범주에 속한다. 입력값에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고요. 목표치가 없어요. 3번도 맞는 지문. 자, 강화학습은 보상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보상을 최대화해서 이를 학습하는 거죠. 다 맞습니다. 자, 우선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지금처럼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모형과 군집 모형이 비지도학습의 가장 대표적이고, 오토 인코더도 마찬가지고요. 지도학습은 가장 대표적인 게 분류와 회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5번. 자원관리 순환체계를 계획, 실행, 통제로 구분할 때 인적자원관리 내용 중에 개발과 실행과 관련이 없는 것 됐습니다. 자, 우리 인적자원관리 개발 영역은 교육훈련, 경력개발, 평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훈련, 경력개발,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이 있다. 자, 교육훈련, 경력개발, 평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인사평가는 당연히 평가, 그 다음에 교육진행 교육, 그 다음에 경력개발 개발이네요. 노사분규가 틀렸죠. 노사분규는 엄밀히 따지면 어디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유지 쪽이 가깝죠. 유지. 답은 4번.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한마디로 이론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론을 찾아봐라. 인사관리 접근 방법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A. 인사팀은 생산 라인의 작업 지시 방식이 성과를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일부 관리자의 직원의 지시 통제가 없으면 이를 피한다는 세부 공정까지 일일이 감독했고 X적인 관점. 다른 관리자는 직원의 목표가 명확하면 스스로 개선한다. 그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자, Y 관점. X, Y론. 뭡니까? 맥그리거의 XY론이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B. 주식회사 생산성은 퇴사율이 높아져 급여를 인상하고 사무실 환경을 개선했다. 하지만 직원 만족도는 오르지 않았대요. 이후 직무 확장, 성과 인정, 성과 기회를 강화하자 동기부여가 높아졌다. 자, 지금 여기는 뭐냐면 허스버그의 이의 요인론이죠. 그죠? 허스버그의 이의 요인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허스버그 이의 요인론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C도 볼까요? C를 보니까 주식회사 대한생산은 신제품 양산 초기로 공정 오류가 잦아 긴급 대응이 필요한 팀과 개선 활동이 중심인 팀이 존재했다. 인사팀은 모든 팀의 동일한 리더십 스타일을 요구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가 됐습니다. 그러면 피들러의 상황 리더십 이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피들러의 상황 리더십 이론은 업무 구조, 권한 관계에 따라 상황적으로 리더십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7번. 직무 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요인 비교법입니다. 자, 요인 비교법은 핵심 요인은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즉, 각 직무 요인의 화폐 가치, 금액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1번 틀렸고. 자, 점수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 평가 점수별,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틀렸고요. 밑에 지문이 점수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위의 질문이 서열법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것보다 서열법이다. 틀렸죠? 분류법, 직무의 유사 난이도와 책임 수준에 따라 등급이나 직급을 나눠서 구분하겠다. 맞죠?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직무평가 방법은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이나 직군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답은 4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기업이 인적자원 계획 수립 사례이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B기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 진출을 계획하면서 필요한 인력 규모를 먼저 산정했대요. 이후 현재 재직 중인 인력, 진부 능력, 퇴직 인원, 그 다음에 내부 이동 가능성도 분석하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외부 채용하기로 했답니다. 저 수요 예측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급 예측도 했죠. 자, 그러면 조직문화 분석 사례이다. 조직문화 분석 사례 아니죠. 이거 인력계획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만 한정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둘 다 고려했어요. 수요 예측도 고려, 내부 인력 공급도 고려. 그러면 4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제 우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종 선발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일종 선발 오류는 실제로
합격해야 될 사람을 불합격시키는 오류죠. 즉 합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불합격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합격해야 될 사람을 좀 합격시키자라는 얘기죠. 뽑았어야 될 사람 뽑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류를 줄이려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좀 살짝 낮추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애초에 허들이 높아서 못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살짝 낮추면 그 사람들이 대상에 포함돼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는 질문. 지금 예측지의 합격선의 상향필요는 얘는 오히려 증가하겠죠. 준거 타당성이 높은 선발도구를 활용해라. 이거는 전반적인 오류 감소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종 오류 최소화 방안이기 때문에 틀렸다. 지원자들을 합숙시키며 타당성 높은 평가 센터법을 하게 한다. 평가 센터법 자체가 유용한 선발 조건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종 오류를 낮춰줄 것이냐를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보고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승진관리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 승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승진관리 원칙은 공정성, 적시성, 능력주의, 안정성, 적정성, 합리성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2번 직원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 당연하죠. 적합성도 필요하겠죠. 그죠? 직원의 업무 수행과 조직 성과를 고려 안정적.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승진 시 직무의 희망과 조직상을 고려하지 않고 몰라도 맞추겠네요. 4번은 비합리적인 승진 관리죠. 직원의 의사와 조직 상황을 무시하는. 답은 4번. 원래 승진 관리할 때 공정성, 안정성, 적정성, 합리성 다 원칙을 갖다 균형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회사에서 고려해서 그냥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직원의 능력과 조직 성과도 고려하고요. 요즘에는 직원의 희망, 그쵸,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고려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승진되면 부서 이동이 잦거든요. 자, 11번 온더잡 트레이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법 중에 OJT에 대한 자변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 관련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괜찮죠? 현장에서 배우는 거니까요. 훈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무에 연계되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맞는 얘기. 사내 강의실이나 외부 연수기관의 전문 강사로만 오프 더 JT네요.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4번도 OJT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12번입니다. 주식회사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경력관리 핵심 활동. 주식회사 생산은 구성원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경력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순환, 단계별 교육훈련, 중장기 경력 경로 설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경력 상담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인력 수요를 연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가 주가 되는 건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경력 경로에 대해서. 즉 경력 관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력 관리는 개인의 목표 설정, 경력 경로에 대한 설계, 교육 훈련 및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조직의 인력 수요를 장기적으로 연계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력 경로와 이를 통한 상담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임금관리 성격이 다른 것. 인건비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인건비 요소. 임금은 인건비입니다. 경쟁력 요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업이 생산활동 증대,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 유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임금 성격을 종업원 입장과 기업 입장, 국민경제 입장으로 좀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경쟁력, 인재 유지 확보 수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3번에 있는 기업의 생산활동의 증대라는 것은 국민경제적 측면이라 좀 보면 됩니다. 국민경제적
측면이라고 보면 된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14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계속 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2025년 기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게요. 9%입니다. 그리고 각각 4.5%씩 부담하면 된다. 답은 4번이다. 바로 보고 넘어갑니다. 이건 계속 변화되는 문제니까요. 15번. 우리나라의 4대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맞는 지문. 그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다. 틀렸죠? 얘는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산재보험은 뭡니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치료비, 휴업보상, 장애보상을 지원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 16번. A와 B에 들어갈 거 옳은 걸 찾아봐라.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과세 기간이 종료일 얼마 전부터가 되겠죠. 얼마 전부터? 지금 보시면 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수를 둔 기간의 합계가 몇 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거 세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과세 기간이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체류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제한 과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죠? 틀리라고 낸 문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년, 5년이죠. 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이거 나오네요. 이거 진짜 제가 방금 어젠가? 어저께 소득세 부분을 강의를 했거든요.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와, 연말정산 계산 과정은 솔직히 하실 분은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연간 근로소득은 거기서 비과세도 여기다 써볼까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여러분? 얘는 총급여액이라 부르죠. 그럼 총급여액이 나왔는데, 총급여액에서 또 뭘 빼요? 근로소득. 공제를 빼죠. 공제를 빼면 얘를 또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그러죠. 근로소득금액이라 불러요. 근로소득금액. 그럼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또 뭘 빼야 돼요? 소득공제를 빼야 돼요. 소득공제.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과세표준이라 부르죠. 이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세율을 곱해요.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산출세액에다가 세 감면, 공제, 감면 및 공제를 또 빼. 그럼 뭐가 나요? 결정세액이 나오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결정세액에다 또 기납부세액을 기납부를 빼요. 기납부세액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뭡니까? 3번이죠. 총급여액에서 사업소득공제를 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거 틀렸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 이건 애우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교과서에 있으니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래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하실 분만. 잘 안 나와요. 여기도 이 세모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모. 잘 나오지 않는데 2급에 나왔네요. 2급에. 1급에 나와도 어려운 문제가. 자, 18번. 주식회사 생산의 근로시간 운영 사례이다. 이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제 유형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근로자는 업무량과 개인 사정에 따라 일별, 주별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여기가 포인트죠.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부릅니다.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체가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근로자가 업무 상황에 맞게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법정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탄력 근무시간은 근로시간 자체는 사용자가 중심적으로 조정한다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교대 근무는 말 그대로 교대로 1교대, 2교대 시간을 두고서 근무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근로시간 유형 중 직무 공유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직무 공유제예요. 직무 공유제는 결국은 뭡니까? 한 개의 직무를 여러 근로자가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죠. 고용 유지, 그러면 고용 유지 당연히 되겠고요. 일자리 창출 되겠죠. 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뭐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거꾸로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공유효과, 업무에 대한 공유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노동력 확보 용이, 그 다음에 고용 유지 창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가시간 증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간의 지식 공유를 통한 직무 성과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지금 1번에 보면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제가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용 유지가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일자리 나누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 확보는 직접적인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오히려 노동력 확보는 장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력근무제나 좀 그런 쪽이 좀 장점에 해당이 될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노사관계의 발달 과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제일 처음 뭘까요? 산업 초기화 시에는 명령과 복종, 그걸 전제적이라 하거든요. 전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온정과 완화적, 민주적은 아니고요. 답은 2번으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 보호적인 성격이 강한 보호를 하기 위한 온정적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완화적 관계로 넘어가고요. 갈등이죠. 갈등을 좀 낮추기 위한, 여기는 보호죠. 보호. 여기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민주는 뭐예요? 그래서 상호 협력이죠. 단계로 넘어왔다. 답은 2번이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론 문제는 지금 좀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올 문제가 몇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어지나? 라고 하면은 암기 그 폭이 넓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는 마찬가지,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인사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범위가 너무 넓고 법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2급은 좀 쉬운 편입니다. 1급은 주관식에서 법용어를 써야 되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 지었으니까 다음에 실기를 풀면서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